마이크 나오나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온에어 됐죠? 이렇게 멋진 강연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 멋진 강연장이 이 이벤트용으로 가끔 쓰이는 게 아니라 매일 이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좀 활용됐으면 합니다. 오늘 그 강연이 그 CS와 MWC를 어떻게 현업에서 활용할 것이냐라는 그런 그 주제로 제가 강연을 맡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쉽지 않습니다. CS를 한 분이라도 갔다 오신 분? 한 분 계세요? 또 다른 분? 네, 두 분 계십니다. 저는 이제 2006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이제 17년 동안 연속으로 지금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 번도 안 갔다 온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강연을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제가 스마트폰으로, 그때는 이제 이걸로 했죠. 이 스마트폰으로 그 현장 영상을 담아서 이제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라든지 이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 취재팀을 처음에 데려가서 했는데 그것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충분히 담지 못해서 좀 한계가 있어서 직접 제가 그때부터 스마트폰으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2017년부터 한 6년까지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조금씩 모아서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CS가 어떤 것이다. 물론 제가 지금 올해는 MWC를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요. 아무튼 제가 현장에서 담은 영상을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한번 먼저 보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현장의 감을 느낀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CS는 조금 특별합니다. 5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CS가 지구촌 소비자 기술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기까지 반세기 동안 끊이지 않고 전시회가 열려왔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주간사인 CTA가 CES를 더 이상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약자를 풀어서 표기하지 말 것을 언론에 당부했고, 자신들의 이름도 CEA에서 CTA, 즉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으로 바꾸면서 CES가 더 이상 하드웨어 중심의 전시회가 아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CES 2017은 키노트의 주인공 대부분이 소프트 파워를 가진 기업의 CEO들이었고, 실제로 현장에서나 이를 보도한 전 세계 언론들도 제품보다는 제품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기술들에 더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파나소닉은 리빙 스페이스 오토노머스 캐빈이라는 컨셉으로 인간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였습니다. 파나소닉의 캐빈 컨셉은 전통적인 생활 가전 기술을 자동차 기술에 접목해 미래 자율주행차의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설계되었는데요. 내부를 아주 고급스럽게 모던하게 거실, 비즈니스, 휴식 및 엔터테인먼트의 4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하도록 고품격의 생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내 모든 장치는 인공지능으로 컨트롤됩니다. 사이드는 55인치, 천정은 77인치 초고화질 디스플레이가 장착됐으며 22개의 스피커가 달린 다채널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은 고품격 생활 공간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파나소닉이 선보인 리빙 스페이스 오토노머스 캐빈이라는 컨셉은 미래 자율주행차가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질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오토모빌이나 카라는 개념의 자동차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일상생활 공간의 확장 개념으로 더욱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갖가지 형태로 진화할 것입니다. CES 2018을 통해 미래를 굳이 예측한다면 지금은 상상조차 못한 문명의 변화들을 2025년을 전후에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실제 제품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 기술들이 수없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술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듯이 아무리 급격한 변화가 닥쳐도 문제없이 잘 적응하리라 확신합니다. 인터넷이 변화시킨 과거 20년, 스마트폰이 혁신시킨 과거 10년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인간들의 삶을 익사이팅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들 기분 마치 오븐에서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빵을 내놓듯이 연구실이나 공장에서 막 나온 최신, 최첨단 제품과 기술을 참관객들에게 맛보였습니다. CES는 여러 측면에서 여러 전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릅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규모도 그렇지만 그 안에 내재된 수많은 요소들이 참관하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과 감동을 자아냅니다. CES는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한 해 동안 그리고 미래를 이끌 아젠다와 키워드들이 창출되는 공간입니다. 월드클래스 기업 CEO들이 키노트에서 던지는 키워드들, 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나 권위자들이 참여하는 크고 작은 컨퍼런스를 통해 거론되는 토픽들, 전시장 안에 배치된 주요 기업들의 제품과 컨셉과 트렌드, 그것들만 잘 정리해도 전체 산업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으며 미래를 조망하고 통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대의를 추구하려는 강력한 의지, 창조적 사고, 불가능에 대한 도전, 온갖 욕망들이 기술과 제품으로 현실화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CES는 기술, 제품, 혁신 같은 키워드들이 다소 메마르고 딱딱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실상 인간들의 심오한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쩌면 인문학을 아주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 날 우리 후세들이 역사에 그렇게 기록하리라 봅니다만 지구가 탄생한 이래 가장 빠르고 급격하게 문명이 발달한 시점은 바로 21세기 전반인 지금 이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철기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역사의 이전 과정 위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선조들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의 순간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특별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ES를 직접 둘러본다는 것은 그러한 거대한 인류사의 변화 현장의 한가운데 그것도 가장 앞선 부분을 경험하는 행운을 누리는 일입니다. 이번 CES에서 가장 핫한 토픽은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었습니다. 오프닝 키노트에서부터 월드클래스 기업은 물론 유레카 파크에 모인 스타트업들까지도 AI는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기술이었습니다. AI는 디바이스를 스스로 구동시키는 한마디로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팅 기술입니다. AI 기술을 배양시키고 발전시키는 연료이자 동력은 데이터입니다. 여태껏 인류가 축적해 놓은 경험들, 즉 엄청난 데이터를 통해 AI는 인간들의 경험을 학습합니다. 또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 전체 경험보다 더 많은 양과 천문학적인 횟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아직 그런마 단계지만 실험용 킬러 로봇이 저격병처럼 다른 로봇을 정확히 사살하고 사살된 로봇의 몸체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끔찍함을 보여줍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온 조그만 킬러 드론은 얼굴 인식 기술로 살상 대상을 찾아내고
인체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점을 공략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 세계 5천여 개 기업들이 참가해 마치 지구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인간들이 얼마나 신의 수준에 버금가는지를 서로 뽐내는 테크 페스티벌로 발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모든 산업과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기기묘묘한 신기술, 신제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그 어떤 매직쇼보다 더 익사이팅한 이벤트가 바로 CES입니다. CES 전시장과 컨퍼런스를 돌아보면 글로벌 소비자 기술 시장의 거의 모든 영역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근래 몇 년간 핵심 분야로 다뤄졌던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해 5G, 자율주행, 로봇, 드론, AR, VR, 디지털 헬스 기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진화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CES 전시장은 아무리 바삐 돌아다녀도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랍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절길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막 태어난 기술,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글로벌 시장을 선두에서 이끄는 월드클래스 기업의 경영자들의 키노트나 세션을 통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나 기업 경영자들은 지금 당장 또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재료를 무한정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CES입니다. 또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 혁신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술이나 제품, 특정 기업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도 할 수 있습니다. CES 2021 featured more than 100 hours of conference programming with sessions from global industry leaders, tech innovators, and policymakers. In this time of uncertainty, technology has been a stabilizing, unifying force, keeping us connected to our schools, our jobs, our doctors, our families, and our friends. 서기 2020년 인류 역사에 남을 심각한 천재지변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습격 사건입니다.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공격한 지 1년째, 이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인류 역사가 그랬듯이 큰 시련은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인간들에게 도전케 하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제조업 종말이라는 경제위기가 인터넷 시대를 앞당겼고 닷컴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며 인류 문명을 디지털 시대로 이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2008년 리만 사태라는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 즈음 스마트폰이 탄생해 모바일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전 지구촌 사람들이 연결되고 글로벌 시장이 하나로 통합돼 무궁무진한 디지털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단 몇 개월 만에 몇 년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실로 거대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올 CES는 불가항력적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개최됐는데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디지털 문명의 발전 과정과 기회를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영상 리뷰는 올 CES에서 나온 토픽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 전후의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산업의 흐름을 감안해 제작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다음에 제시할 10대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피부로 느낄 만큼 혁명이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제가 제시하는 10대 혁명을 통해 인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며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디지털 도구로 무장한 창업가들은 혁명을 주도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2017년부터 한 5시간 정도 분량을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중에서 지금 13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변화의 속도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어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현상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차이를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이미 5, 6년 전에 우리가 얘기되던 것, 이거 현재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이미 얘기가 됐고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변화의 차이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느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삼성 애니콜이에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기까지가 10년 걸렸어요. 근데 이것과 이것은 다르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폰이고, 뭐가 휴대폰이고, 이건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전혀 다른, 저는 이걸 이제, 그 완전히 다른 그 초소형 슈퍼컴퓨터라고 표현하는데요. 10년 뒤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카메라로만 쓰는, 지금 아이폰 12인데, 12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제 보여드린 그 영상을, 제가 이제, 학번으로는 이제 82학번이에요. 82년생이 아니고, 1982년 학번인데, 제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저널리즘을 전공할 때, 미디어를 배울 때,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인쇄매체와 우리가 말하는 공중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뭐 라디오. 근데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이제 미디어 기기로 이제 변화되죠. 저도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지금 제 혼자 다 편집을 하죠. 기획하고 다 하는데 지금도 제가 이걸 쓰면서 신기해합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제가 쓸 때 이제 인터넷이 처음 도입될 때였어요. 제가 이제 1998년 초에 한국 최초로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서 테헤란벨에서 창업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그 폰을 썼는데 그 모토로라 완전 거의 벽돌만한 걸 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그만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에서 모바일 시대로 왔어요. 모바일 시대로 왔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걸 그냥 한마디로 이제 모바일이라고 쓰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초소형 슈퍼컴퓨터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제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평생 동안 여기서 찾는 정보만 보고도 이제 그 중에 정말 0.0000001%도 못 볼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말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다 찾아주고 모든 것들을 다 실행시켜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로봇이죠, 그렇죠? 로봇.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몇 년 동안의 쭉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찬스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제가 아까 2030년에 쯤 되면은 10대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창업한 지 5년 이하 손 들어보세요. 5년 이상. 그럼 뭐예요, 지금? 5년 이상. 5년 이상이 거의 없고 대부분 5년 이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 시장을 만약에 가진다. 내가 타겟을 만든다 그러면
대략 어느 시점에 그것을 타겟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아마존이라든지 아주 뭐 거대한 기업들, 또 한국의 뭐 쿠팡이나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기업들의 그런 히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우린 그 기업이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자, 근데 그 기업이 우리는 뭐냐? 우리가 흔히 일을 잘해서 뭐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마치 그 사격을 할 때 우리 그 클레이 사격 있지 않습니까? 클레이 사격? 이게 목표 이게 접시를 휙 날려서 가운데 빵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마치 저는 클레이 사격의 목표를 조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접시가 나오는 쪽에 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지점에 갔다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빵 쏘는 거죠. 근데 그때 딱 맞으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근데 그러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지만 계속 그걸 준비해서 어느 지점인가 내가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것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 시장이 와서 나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뭐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운구기일이라고 그럽니다. 스타트업은 이제 운이 훨씬 더 많이 좀 작용이 된다. 근데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시도를 했을 때 내게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되려면 로또를 매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확률적으로 높아지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계속 시도를 해야 되고 계속 챌린징을 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매우 낮지만 그러나 시장이 오면 그 시장이 나에게 부딪혀주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창출한다. 자, 우리가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이제 창업할 때만 해도 아마존이라는 게 맨날 얘기를 했어요. 망한다고. 맨날 지금 망한다. 맨날 망한다고. 그래서 뭐 닷컴 버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지금도 쿠팡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쿠팡이 뭐 왜 그게 망하지 않느냐. 계속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창업을 하면서 어떤 그 회사를 키워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철기 시대와 디지털 시대로 이제 큰 시대를 나누는데요. 인터넷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어가 바뀌었다. 근데 그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갖춰야 되는 회계 방식, 회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내가 시장에 표현을 하고 그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펀딩을 받는 거죠. 나 가치 이런 가치가 있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외상을 받는 겁니다. 선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외분에 그 크게 투자받은 기업들이 보면 매출도 몇 푼 안 돼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당근마켓도 트래픽은 많은데 실제로 그 회사 매출은 많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업들은 뭐냐?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 그 확신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회계 방식은 그렇지 않죠. 계속 이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익을 창출한 다음에 그 이익으로 새로운 사업을 투자했기 때문에 상당히 느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인터넷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제품을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서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먼저 그걸 선집을 받는 겁니다. 즉 매출에 의해서 생기는 이익을 선집을 받아 투자를 하는 걸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해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업종이 어느 쪽을 지향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스타트업
오픈식에 제가 강연을 한 부분에서 10대 혁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대 혁명을 했는데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이 10면의 차이를 이렇게 10면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20면의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참 지나고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알아요. 근데 계속 그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변화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변화의 속도는 더 커지고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더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을 지금 창업한 분들이나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실제로 그 피부에서 스스로가 그 속도감을 체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이 아주 좋은 그 강연장에 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지구 모형처럼 됐습니다. 그죠? 모형처럼 그죠? 지구가 지금 공전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전의 속도가 지금 얼마만 하죠? 초당? 아시는 분? 지금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는데 초속 몇 킬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자, 지금 지구는 태양을 따라서 계속 전진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면서 전진을 하는데 공전 속도가 초속 30km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초속 30km면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파리가 붙어 있어도 떨어질 수 있는 속도인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사람이. 근데 그렇게 빨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듯이 바로 현재 우리 이 시장의 이 흐름을, 트렌드를 우리는 지금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특히 인문학 쪽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일을 하는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자, 이 중에서 그 주 4일 근무하는 회사, 주 3일 근무하는 회사, 아니면 리모트 근무하는 회사, 없습니까? 자, 처음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국에서 이제 탑 티어들, 특히 이제 엔지니어 쪽에 사람을 구하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싸움이 치열한데요. 탑 티어의 엔지니어들을 구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리모트 근무예요. 우리가 말하는 재택근무가 아니에요. 재택근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출근을 하는 것에 기본적인 것을 두고 내가 집에 근무한다는 거를 재택근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냐? 출근을 하지 않는 회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최근에 한국에도 네이버도 지금 그렇게 지금 3일 출근할 거냐 아니면 재택근무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게 지금 탑 티어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아주 빠르게 노동 환경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2017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저는 노동 개념이 바뀐다. 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이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한 거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냐? 노동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영상을 잠깐 한번 볼게요. 퍼스널 시대의 또 하나 큰 변화는 가정, 학교, 회사, 국가 등 커뮤니티의 역할 변화일 것입니다. 이들 4개 전통적인 커뮤니티는 더 이상 개인들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인간들 스스로도 그러한 전통적인 커뮤니티에 시간을 소비하는 삶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는 것보다 직업의 형태나 종류에 관계없이 적절한 시간만 일하고 놀이와 쉼을 우선하며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 전통적인 형태의 기업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며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느슨한 결합이 지금의 기업을 대체할 것입니다. 샐러리를 지급하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대세이며 이제 그 대세는 단지 스타트 라인에 섰을 뿐입니다. 오래전에 미래학자들이 예측해 왔지만 프리랜서 개념의 일자리가 대부분 잡시장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형태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만 흔히 자영업자와는 다른 개념의 1인 기업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1인 기업의 특징은 사무실, 상점, 공장 없는 스탠바이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1인 기업 시대에 맞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에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들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 50년 전 농업이 기계화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기계가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인간들은 삶을 바쳐 노동을 한 셈인데요. 쉽게 말하면 인더스트리 4.0 시대는 농업의 기계화와 마찬가지로 제조, 유통, 물류 등 다른 분야도 기계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 기반의 9 to 6 같은 일정 시간을 물리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노동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계가 수행 가능한 노동은 모두 기계가 대신할 것이며 인간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매우 세분화된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시대는 노동의 종말을 고하고 인간들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간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게 될 인간들은 놀이와 쉼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왜 드리냐면 저도 이제 뭐 창업을 해서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한 24년 됐어요. 25년째 되는데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게 아니고 사업 아이템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모트 근무로 출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업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출근이 없는 회사가 있는 거죠. 그다음 최근에 또 이제 미국에 또 물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물류 문제가 있는데 특히 미국은 트러크가 모자랍니다. 근데 이 트러크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코로나 그 기간 중에서 다른 잡으로 다 간 거예요. 근데 그 쉽게 말하는 그 트럭이 못 움직여서 모든 물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물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동혁명,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그 아주 빠른 경쟁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작년 하반기에 독일에서 벤츠를 레벨 3, 즉 레벨 3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의 운전의 주체가 사람에서 기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지금 이제 벌써 미국에서는 레벨 4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으로 바로 레벨 4로 가겠다. 그 최근에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은 테스트들을 많이 모아서 지금 계속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율 트럭에 의해서 다 이제 배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창업한 지가 25년 됐습니다. 아까 창업을 한 지 대부분 5년 미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업을 계속 경영할 때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바뀌는 동안의 찬스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25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경영을 해요. 그럼 20년 뒤에는 지금까지의 속도와는 전혀 다른 빠르게 속도로 변화되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기회로 오는 거죠. 새로운 기회로 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 제품 개발,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하면,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아요. 아, 우리가 인천에 있으니까 좀 구하기 힘든데 그게 아니에요. 인천이든 서울이든 뉴욕이든 어디든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일을 하지 않을 거다. 또 그 중에서 아까 트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물론 최근에 한국의 테라 루나 사건 때문에 아주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한 2년 사이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소위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야, 내가 왜 일을 해? 나 이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현물 시장, 주식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생김으로써 그게 또 그걸로 벌어먹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어먹는 또 문제가 또 아니고, 이제는 또 뭐예요? 이번에 아주 큰 실험을 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뭘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본 소득을 준 거예요. 공짜로 돈을 준 거예요. 물론 지금 최근에 그 돈들이 워낙 많이 풀려서 지금 뭐 엄청난 인플레가 일어나고 지금 다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뭐 빅스텝 0.5%씩 막 금리를 올리고 합니다만, 저는 이 2년 동안에 기본 소득에 대한 테스트를 했다고 보는 거죠. 돈을 찍어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누가 냅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지금 다 내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로봇들, 공장에 있는 모든 로봇들, 또 자율주행 차, 즉 사람이 개입이 되지 않고 생산하는 모든 그런 자율주행, 저는 autonomous things라고 그러는데, 그 자율 사물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야 된다. 그 세금을 걷어서 어떡하냐?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일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아주 큰 과도기에서 지금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막 쉽게 배달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머리가 좋다고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이런 게 변화가 왔구나 했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비즈니스 찬스를 놓쳐버린 거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 20년 전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확신을 이게 이렇게 바뀔 거야 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클레이 사격처럼 그 타겟선 빵 쏘는 거죠. 나는 저렇게 갈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노동의 개념, 이 일자리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아들이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 5년 만에, 만 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동안 이제 그전에는 학교 다니고 뭐 다 바쁘니까 여행을 못 했는데, 저도 한국에 살았지만 한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를 하나 샀는데, 그 차로 이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한 2,500km를 이제 여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운전할 때 좀 많이 좀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는 이제 거의 반자율이니까 뭐 HLA라든지 이런 그런 반자율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을 내가 이제 운전에 도움을 받는 거죠. 좀 느슨하게 운전해야 되고, 거의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손가락만 갖고도 이제 거의 운전을 하죠, 그죠? 거의 한 90% 이상을 대부분 이제 발이 개입되지 않고 운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연료값이 너무 비싸졌지만 전기차는 저렴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그 2,500km를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까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린 노동의 환경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다음 가장 큰 변화에 대한 부분은 뭘 보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 모빌리티 레볼루션, 이동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벨 3 자동차가 합법적으로 독일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라이프 사이클이 다 바뀔 것이다. 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뭐 서울의 집값이 비싸요. 강남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죠? 강남 집값. 최근에 제가 인천도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인천도 보니까요. Anyway. 근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 거주에 대한 문제죠. 첫 번째는 이제 job, 일자리. 두 번째가 교통의 문제. 세 번째가 이제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 그러니까 메디칼 이런 부분이죠. 이 세 가지가 대부분 이제 그 도시의 집가를 결정하는데,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있죠, 지금. 일자리, 그죠? 노동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통. 이동에 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굳이 내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는 거죠. 자, 아직도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 예, 결혼 안 하신 분. 데이트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요즘에 데이트를 보면 요즘에 최근에 차박. 그 돈 몇 푼 안 주면은 그냥 또 좋은데 잘 수 있는데 굳이 불편한 차 위에서 자요. 그게 트렌드야. 그러죠? 그 차 뒤에서 뭐 차를 보면 이렇게 리뷰하는데 보면 그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차 뒤에 트렁크에 갖고 그 뒤에서 뭐 이렇게 누워보는 게 리뷰가 처음에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차라고 하는 개념이 바뀐 거죠. 지금 만약에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애인하고 이제 만났어요. 야, 금요일 날 6시 퇴근하면, 물론 그때는 퇴근이었겠죠, 뭐. 야, 목요일 날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서울에서 만나서 해운대 바닷가 가서 아침을 먹자.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걸 뭐 열심히 운전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시리아 해운대 앞바다 가자. 그리고 켜놓고 시동 걸어놓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파나소닉의 그 자율주행차 컨셉이 뭡니까? 자동차가 그 안에 그냥 이게 뭐죠? 거실. 전부 다 이렇게 모니터를 갖다 놓고 스크린. 그죠? 스크린 보고 그냥 게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행동이 바뀌면 삶의 공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앞으로 이제 모텔의 경쟁자는 자율주행차가 될 거예요. 공유 오피스의 사무실의 경쟁자는 자율주행차가 될 거예요. 이게 뭔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가. 지금 이제 그 테슬라에서 지금 테스트하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거의 뭐 안 보고 했대요. 예? 더군다나 이제 국가 간 경쟁이 벌어져 갖고 독일이 먼저 이렇게 오픈했어요. 야, 우리는 자율 레벨 3를 인정할 거야. 그 지금 뭐 당장 미국이 지금 레벨 4로 간다 그래요. 레벨 4. 그건 뭐냐면 국가 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빨리 그거를, 그러니까 법과 규정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동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의 변화,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가 다 바뀌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공간이 또 창출되겠죠? 여러분들은 2030년에 만약에 어떤 내가 이 비즈니스 하면 정말 대박이 나겠다 하면 거기에 지금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런 쪽에 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2017년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제가 이제 이 CS나 MWC를 보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비즈니스를 사업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냐,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라고 해서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영상을. 웨스프라고 제가 만든 영상인데요. 시공간의 개념과 더불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할 때는 인간들이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소비하는데 주로 하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제품과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만 인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 6가지의 영어 머리 글자를 딴 웨스퍼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먹고, 잠자고, 놀고, 운동하고 쉬는 행위에 인간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시대 흐름을 감안하면 놀고 쉬는 행위의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먹고 운동하는 시장도 간과해서는 안 될 시장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에 비해 아직 치열하지 않은 수면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프리미엄 수면 시장인데요. 100만 불이 넘는 전체 주거시설비에 비한다면 사람들이 수면에 할애하는 비용은 여전히 적은 편입니다. 질 좋은 수면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의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조금 비싸더라도 숙면에 필요한 제품과 기술은 각광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음 없는 공기청정기, 습도 조절 및 냉온방 시스템, 수면 데이터를 모아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사업, 특수 침대, 방송 스튜디오 같은 침실, 나아가서는 숙면 캡슐이나 숙면에 최적화된 주거시설까지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퍼스 다 잘 이해했습니까? 거기에 마지막에 또 하나 더 붙이세요. S라고. 웨스퍼스, 그러니까 sick. 그게 이제 인간이 이제 그 마지막에 한 20년, 10년 이상을 이게 아프면서 지냅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일하고 먹고 잠자고 놀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쉬고 그다음 아픈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아픈 거에 대한 걸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한 일자리에 대한 노동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그다음에 그 이동혁명에 의해서 모든 삶이 다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는 또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시장을 창출할 부분. 한국도 지금 2025년 되면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요. 즉 전체 인구의 약 20.6%가 1000만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40인쯤 됐을 때 2030년에 65세 이상이 무려 25.4%. 즉 4명 중에 1명 이상은 65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40년에는 약 34%, 그러니까 거의 3명 이상이, 3명 중에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만 일본이 지금 계속 어렵고 나라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 지금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한국보다 지금 못 산다고 그러고 지금 거꾸로 간다. 지금 계속 일본이 망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라고 이제 했는데 물론 다 다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일본은 노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인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2020년에 아마 일본 65세 이상이 아마 3,800만? 거의 한국 인구에 육박하는 노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또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어쨌거나 거기에 우리가 뭐 말하는 사회적인 문제, 고독사 정도는 뭐 문제가 아닌 거죠. 전체 그 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마어마한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모친을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전에 어른들 다 마찬가지예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다 보내드렸어요. 최근에 보면은 대부분의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을 쉽게 말하면 이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못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다 나가는 바람에 요양원에 요양병원에서 그 케어하는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일당이 지금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보도를 보면 20만 원까지 가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돈 하루에 일당 20만 원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인구의 2025년부터 최소한 20% 이상, 5명 중에 1명, 2030년에는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확률적으로 이제 아픈 시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서 다 죽어가는 시기인데 그게 전부 다 어마어마한 소비시장이에요. 소비시장. 다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쓸 뿐이지 그 차이는 없습니다. 다 소비를 하면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또 시장의 찬스를 찾을 필요가 있다. 오늘 이제 CES에서 어떤 것들을 좀 현장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가장 큰 흐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만약에 좀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개개의 회사들에 대해서 좀 훈수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타겟이 정확한지, 여러분들이 지향한 목표가 시대 흐름에 맞는지, 트렌드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훈수를 더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필요하면, 훈수가 필요하신 기업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방송에 출연시켜서 제가 훈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해 CES에서 잠깐 몇 분짜리를 현장감 있게 좀 만든 게 있는데요. 그걸 하나 좀 영상 하나 또 보시죠. The world's largest, most influential technology event. The technology that we build can make a huge impact on people's lives. As those elements change, design changes. In the tech ecosystem. Or I You are first in line to the future. 당신은 미래로 가는 열차의 가장 앞칸에 타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의 맨 앞단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오감으로 느끼려면 CES에 와야 한다는 주장, 바로 주간사인 CTS가 올해 내건 슬로건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17년째 CES를 취재해 왔는데요. 이 짧은 영어의 한 문장이 CES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 어느 시대의 인간들보다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탄생 이래 지금까지 그 어느 시대, 그 어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가장 빠르고 다양한 문명의 발달을 체험하고 또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준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 전역에 오미크론이 창궐하자 구글, 아마존 같은 월드클래스 기업들이 CES 참가를 갑자기 철회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간사인 CTS는 긴급히 공식 전시 기간을 하루 축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외국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참관하고 또 한국 기업들이 참여 기업 수에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CES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예년에 비해 20-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특히 시대 흐름을 앞서서 보여주는 소비자 기술 분야를 주도하는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영감을 얻고 통찰의 원재료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CS를 통해 생산적인 영감을 얻고 가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늘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만 CS는 나무보다 숲을 보는, 이를테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제품보다 전체 흐름을 조망하고 통찰하는 관점이 요구됩니다. 특히 2017년 50주년을 기점으로 CES는 글로벌 시장과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인 흐름을 짚어낼 수 있는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생생한 비즈니스 현장 학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는 CES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거대한 시장과 기회를 탐색하고 또 현재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촬영부터 편집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CES 리뷰 영상을 제작합니다만, 리뷰 영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보이지 않는 개념과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리뷰 영상은 창업자, 기업, 경영자들에게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또 시장을 개척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며, 정치인, 행정가들에게는 국가 공동체를 이끄는 데 필요한 거대 담론부터 크고 작은 아젠다를 추출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할 것이며, 교육자들에게는 미래 시대를 살아갈 후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원재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맞닥뜨려야 할 미래 시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양육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작년 CS 리뷰 10대 혁명과 빅 찬스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지구촌을 고통과 혼란에 빠뜨린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는 철기 문명을 더 빨리 퇴행시키고 디지털 문명의 발달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변화의 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인류가 탄생한 이래 역사상 가장 큰 문명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철기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거대한 인류 역사의 이전, 그 이전 과정에서 시대 흐름을 선도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와 과실이 주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그 1시간 딱 제게 주어진 시간인데 제가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인데 너무 이렇게 그 주마가산식으로 해서 막 짧게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역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뭘 준비할 거냐. 즉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그 키워드를 좀 자막으로 좀 입혔습니다만,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과 제품이 주체가 아니다.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그것을 짚어내야지 내가 큰 찬스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걸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공간을, 그러니까 인간의 시공간을 점유하는 게임이다. 그 비즈니스는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을 점유하는 게임이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시간과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공간을 내가 점유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모든 것은 다 시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온라인 쪽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트래픽에 대한 얘기는 그건 시간을 뺏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전부 다 공간을 채운 거죠. 그죠? 그 공간에 내가 어디다가 내가 그 공간에 점유할 거냐. 그게 이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CS에서 제가 좀 얻은 그런 영감들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죠?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면 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사실 파편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 더 큰 흐름을 보여드리면 우리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암호화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그 그러니까 decentralized, 그러니까 탈중앙화, 그러니까 분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모든 개인에게 권한이 다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모든 개인에게. 즉, 그러니까 말이 그냥 탈중앙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규정하는 것은 구텐베르가 그가 이제 인쇄술, 그 고속 인쇄술을 대량 인쇄술을 기술을 개발한 그 시점부터 인간이 아주 빨리 디센트럴라이즈 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유죠, 자유. 자유와 우리의 이제 어떤 평등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보가 보급이 빨라지고 지식에 대한 보급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자기 개인에 대한 권리를 점점 더 많이 찾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제 그 구텐베르그가 고속 인쇄술을 발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성경이나 성서를 다 이렇게 인쇄를 하기 위해서 그게 다 쓰여진 거죠. 그 성경이 많이 퍼짐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신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온 게 뭡니까?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감히 그 시대는 말할 수 없던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제가 갖고 있던 그 권한을 디센트럴라이즈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왔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 혁명이 벌어집니다. 청교도 혁명이 벌어진 다음에 뭐가 오냐면 산업혁명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18세기에. 그 다음에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정된 최초의 디센트럴라이즈라는 건 뭐냐면 1789년에 프랑스 심리혁명이에요. 그때는 법의 규정에 아예 모든 사람에 대한 권리는 다 가진다. 평등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그때 처음으로 문헌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산업혁명이 엄청 빨라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인터넷이 들어왔습니다. 20세기 후반에. 그 다음에 모바일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1400년도에 시작된 구텐베르그의 그러니까 대량 인쇄술이 발견된 이후에 약 600년을 가까이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죠? 그 600년의 변화의 속도보다 최근에 우리가 20세기 말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화되는 이 시기의 변화가 훨씬 더 빠르다. 그 600년보다 최근에 20년이 훨씬 더 빠른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최근에 이제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암호화폐 쪽에 사람들이 쓰는데, 블록체인 쪽에 쓰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게 아니다. 이건 인문학에서 출발한 인문학. 그 인류 역사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유니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